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주입니다. 오늘은 동양사 5강 춘추전국시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동주시대와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의 시대 구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춘추시대의 사회적인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을 좀 잡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고 맥을 잡고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정치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 또 동주시대 내부에서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변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요,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주시대의 종법적인 질서, 봉건적 질서 원리가 더 이상은 이제 동주시대가 되면 통하지 않게 되는, 점점 형해화되는, 와해되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동주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나뉘겠죠. 어떻게 나뉜다? 춘추시대는 각 제후들이 이제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주나라의 더 이상 어떤 주천자에 대한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 봉건적 질서, 종법적 이 봉건 질서를 사람 같네.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건 좀 이상하다. 다시, 너 좀 못생겼다. 주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후들. 제후, 천자. 그런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춘추시대가 개막되고 나서 각 제후들이 주왕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영토와 그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 다 좋은데요. 봉건제에 기초한 제후의 권리라고 한다면요, 제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주왕실에서 오는 거거든요. 주천자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즉, 제후들이 주천자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요, 제후의 국가, 제후국 내부에서도 동시에 혈연을 기초로 하는 이런 봉건적인 원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후 밑에는 누가 있어요? 경과 대부들 있잖아요. 센 사람들이 경일 테고 대부들 있잖아요. 봉건제가 뭡니까? 주천자가 제후를 봉건하고 제후가 경과 대부들을 봉건하고, 이 경과 대부들이 또 밑에 각각의 어떤 자신들의 영지를 관리하고, 그 영지들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개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제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천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붕괴되기 이 연결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제후국 내부에서도 제후를 정점으로 하는 이런 봉건적 질서들이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춘추시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대부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되면요, 전국시대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주천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춘추시대까지만 해도요, 누구도 주천자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무시는 했을지언정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국제 질서의 표본이 뭡니까? 패자와 회맹적 질서잖아요. 주천자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제후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즉 국제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 이상, 어떤 각각 제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패자가 출현하게 되고 이 패자를 중심으로 회맹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춘추 시대의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게 패자와 회맹적 질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회랑 맹은 좀 구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회는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제후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패자가 제후들을 소집하는 거. 이게 회예요. 맹은요 뭐냐면 사실 맹은 뭐랄까 조금 이게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후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뭐 희생물을 제사를 같은 걸 지내면서 희생물을 바치고 그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각각 이제 제후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제 나눠 마시는 그런 행위들. 그게 맹행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그 액션이죠. 이것을 통해서 춘추 시대에는 까지만 해도 주천자를 무시하긴 했지만 질서가 유지되긴 했었다고요. 그런데 전국 시대가 되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삼가분진과 전제의 출현이다. 삼가분진과 전제, 이 밭전자입니다. 전제의 출현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삼가분진이 왜 주천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전제의 출현이 왜 천자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미가 되냐면은 제후는요 천자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가분진의 케이스를 보면은 한위 조씨가 제후를 살해하고 진나라를 찢어 발겨서 차지하는 453년서부터 시작해서 403년까지 공식적으로 주천자가 이 세 가문을 제후로 임명하는 단계.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꼭 천자가 주나라의 왕이 제후를 임명하지 않아도 실력에 따라서 스스로 제후를 자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요, 원래 춘추 시대의 분위기대로라고 한다면요, 진나라 제후가 살해됐잖아요. 그러면요, 이 회맹적 질서가 작동하면서요, 주변의 여러 제후국들이 주천자의 명령 없이 이렇게 제후를 살해한 이런 무도한 새 가문들을요, 징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하나의 획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나라도 이 전씨들이 제후를 살해하고 스스로 제후를 자칭하고 나선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 더 이상은 주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주천자, 제후, 대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혈연과 종법에 기초한 봉건적인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 오로지 실력과 능력으로 패자가 되는 그런 시대. 그것이 전국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 춘추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일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다음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단순하게 춘추 전국 시대 그러면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 우경의 확대, 농업 생산력의 발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시대는 굉장히 하나의 획기가 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예 사회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이래에 시족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촌락, 시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촌락이 점차 와해되고 형해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왕이 임명한 제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제후가 임명한 대부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대부의 읍이에요. 대부가 거주하고 있는 읍이에요. 그럼 이 대부는 제후로부터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영지를 받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여러 읍들이 있을 거예요. 읍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좀 이렇게 큰 행정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오히려 촌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촌락. 읍이라고 하는 단어는 촌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까지만 해도요, 하나의 읍은요, 1읍은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단일한 하나의 시족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거 다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예요. 시족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점차 어떤 이런 혈연 기반의 폐쇄성이요,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점차 이제 춘추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이동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요, 단일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 시족 공동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지금처럼 관료제 국가에서는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잖아요. 대부가 여러분들 대부라고 칩시다. 대부인데 받은 영지가 있어요. 여기서 세금을 징수해서 상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소읍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냐고요? 여기에 관리를 파견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하나의 읍의 시족 공동체의 대표를 통해서 이 각각의 작은 읍들, 소읍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징수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금을 징수하겠죠.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읍에 하나의 시족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읍 내에서, 이것도 종법 질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읍 내에서 이 대표가 이 읍을 통치하는 원리는요, 관료제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그쵸? 혈연과 종법 질서를 통해서 하나의 읍을 통제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읍의 그 시족 공동체가 그 읍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혈연과 종족을 기반으로 하는 종법적 질서가 해체된다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주나라 천자, 제후, 경대부, 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층의 촌락 단위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춘추시대라고 치면요, 그러면 전국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국강병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군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돈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다시 이건 전국시대 제후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정. 이게 춘추시대 제후고, 여러분들이 전국시대 대부라고 칩시다. 그래서 영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읍이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제는요, 읍 단위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읍 단위로는 더 이상 이 농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읍 단위로는 이제 안 돼요. 읍은 이제 안 돼요. 읍 단위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이제 시족 공동체의 대표에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은 점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각각의 읍에 사는 개별 인민들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춘추 시대에는 이 읍에 뭐 몇 명이 사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 대부가요. 대신 너희는 매년 백석을 내기로 했으니까 백석씩 매년 백석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전국 시대가 되면요, 이 읍에 사는 사람과 토지를 대부, 이거 국가라고 칩시다. 대부가 직접 장악하기 시작해요. 너희 읍에는 1만 명이 살고 토지가 뭐 1만 평이다. 1만 평이니까 너희는 세금을 매년 기존에는 100석을 냈는데 이제는 1000석을 내야겠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막 지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 읍의 시족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 인민들을 통치하려면요, 더 이상은 이런 종법적인 질서로는 통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빈 공간, 혈연과 종족이라고 하는 원리가 깨지는 이 순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기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개별 인민들을 국가가 직접 파악하고 그들에게 과세를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그게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시대에 배울 모든 변법은요, 기본적으로요, 이 시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려가지고요, 읍 내에 사람과 토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장악하는 방법으로 나갈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기능을 좀 사용해야겠구만. 그래서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요, 이것이 어떤 좀 체계화되면요, 이것이 재민 지배 체제로 나가는 거예요. 이성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민 지배 체제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국가가 각 읍에 사는 개별 인민들을 장악해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각 개별 인민들은요, 평등해요. 재민이라고요, 재민. 다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세금을 바쳐야 하는 동등한 존재들이죠. 재민 지배체제. 그래서 국가가 이제 진한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관료제가 자리를 잡고 국가가 직접 개별 인민들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에게 과세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줬죠? 단순하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우경을 실시하고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나라와 주나라 이래에 지방의 이러한 시족 공동체들이요, 특히나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준비 단계였지, 전국시대가 되면 이거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이걸 다 깨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의 읍에 2개의 시족이 있건 3개의 시족이 있건 4개의 시족이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국가가 직접 개별 인민들을 장악해서 그 숫자를 파악하고 이동을 관리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법이라든지 그러한 체제라든지 관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법가가 흥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전에 어떤 혈연, 봉건, 예도 중요해요. 예적 질서, 예절할 때 예요.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요,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요, 법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야지 국가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제 중심에서 법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이제 지울게요. 예제 중심에서, 아이고, 이게 왜 노란색이 나오냐? 예제 중심에서 법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맥이에요, 진짜. 그래야지 진나라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한나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주나라의 수도가 서안에서 낙양으로 왔네? 그래서 서주시대에서 동주시대로 변했구나. 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변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게 되면요, 읍제국가에서 어떤 영역 국가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읍단위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국가가 영역 전체를 직접 강력한 형태로 장악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닌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동양사 결혼에 있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의 부국강병 정책과 어떤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여러 변법 개혁들이 있었겠죠. 부국강병을 위해서.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요, 이거예요.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봉건제에 기반한 어떤 제후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어떤 법적 조치들. 이게 가장 확실한 건요, 성문법, 법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법전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제후라도 죄를 지으면 죄를 받아야죠. 성문법이 있으면, 법을 만들었으면. 그쵸?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후나 경대부, 이런 사람, 제후는 벌을 안 받지. 이런 귀족 계층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렇죠? 국가 재정과 관련된 얘기죠. 단순히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 재정의 확충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전국시대 변법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문후, 초도왕, 한소후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회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위문후는 안 물어볼 수 있지만 이회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만약에 위문후를 가지고 어렵게 내면요, 서문표를 물어봐야지. 이건 심화2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만약에 위문후 가지고 어렵게 내려면요, 서문표를 가지고 내지요. 이회는 기본이에요, 기본. 바로 이회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회의 법경 때문에 그래요. 법경 6편. 이게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법제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회입니다. 이회. 그래서 6편을 제정해요. 6편을 제정하고 도법, 적법, 수법, 포법, 잡법, 국법이라고 하는 6개의 편을 마련하는데요. 이게 진나라 시대에 진류를 거쳐서 한나라 시대의 소하의 구장, 소하로 이어질 겁니다. 소하의 법령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어지다 보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당률소위까지 이어질 거예요. 당률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명청시대의 법제사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회예요. 그리고 그의 법경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인지는 제가 그냥 설명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도법은요, 재물과 관련된 범죄예요. 적법은요, 살인, 살해, 영모와 관련된 중대 범죄들, 강력 범죄들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수법은요, 범죄자를 어떻게 가두고, 어떻게 신문하고, 어떻게 재판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법령이 수법이에요. 포법은요, 이제 범인을 체포하고 그 범인과 관련된 이제 은닉죄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범인과 관련된 죄예요. 범죄자와 관련된 죄예요. 그리고 자법은 도법, 적법 외의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사기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자법에서 다뤄요. 국법은요, 이 법률의 총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서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압수수색은 6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법 운영의 전체 큰 원리 있잖아요. 이게 국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 형법이에요. 형법이라고요. 이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법률의 출발이 민법에서 출발한다는 거랑 비교해 보면요, 중국의 법제사의 출발은요 굉장히 독특한, 상당히 다른 성격인 거죠. 형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회의 변법에서는요, 이 평적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특히 저는 이 적자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자. 이게 앞으로 중국사에서 몇 번 더 나올 거거든요. 자주는 아닌데요.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이 적자가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요, 국가가요, 시장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예요. 평적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어떤 물가의 조절이라든지 물가의 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시장에서 곡물을 매입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쌀값이 올라가면은 쌀을 팔아가지고 물가를 내리고, 물가가 너무 떨어졌으면 사들여가지고 다시 높이고, 이러한 물가 조정책.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한나라 시대의 균수평준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민간을 상대로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그게 적입니다. 보통은 쌀이겠죠. 보통은 쌀이고요. 쌀일 거예요. 다음에 농업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진지력 지교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농사를 열심히 져서 농업 생산력을 늘리자,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심화해서 다뤄야 될 얘기라서 간략하게 뺐는데, 이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국가가요, 각 지역의 그러니까 각 지역의 토지를 개량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실제로 전체 토지가 얼마고, 경지 면적이 얼마고,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요, 그것을 개량화하는 작업이에요. 개량화. 이렇게 되면 관리들이나 제후들이나 경대부들이 감히, 물론 할 사람은 하겠지만, 부정을 저지르기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국가의 수입이 증가되는 거겠죠. 진지력 지교는 사실은, 농업 생산력, 이거 어떻게 진지력, 교서를 내린다고 해서 어떻게 농업 생산력을 늘리겠어요.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량화가 핵심이에요. 개량화. 이건 심화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도왕 시대의 오기입니다. 이 오기, 이분도 참 불꽃처럼 살다가 가신 분.
입니다. 원래는 이제 위문후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문후가 죽고 나서 이제 무후죠. 무후에게 어떤 그 생명의 위협 혹은 뭐 정치적인 위협을 받고 초나라로 망명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군사개혁과 여러 국정개혁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국시대의 여러 개혁들은요, 기본적으로요, 법제 질서를 확립하는 게 1번 목표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시 한번, 동어 반복이지만, 기존에 예와 혈연, 종법으로 컨트롤 되던 사회랑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걸로 컨트롤이 안 돼요, 국가가. 전국이.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 빈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거는 법과 제도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법이라든지 각국의 개혁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세우는 거. 이회가 이 법경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왕 때 이런 국정개혁들을 왜 하겠습니까? 뭐 관료제도도 뭐 개편하고,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체제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5기의 개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도 이 강변 정책이 될 겁니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5기가 그 제후들, 그러니까 경대부들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의 세습을 3대로 제한하는 거예요. 3대로 제한하고요. 3대가 끝나면요, 그와 비슷한 혹은 그 정도의, 그에 해당하는 황무지를 주는 거예요. 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건 이 얘기예요. 그만큼의 규모에 해당되는 황무지를 주고 개간하게 하는 거예요. 구귀족이 좋아하겠냐? 귀족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이를 바득바득 갈죠. 어디 저런,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피살돼요. 죽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으로, 한소우와 신부례를 한번 살펴보죠. 신부례는요, 이 중요해요. 이거는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때려 박으세요. 그냥 때려 박으세요. 신부례는 술. 소주, 맥주, 이 술이 아니에요. 술. 그냥 외우세요. 상황은 법. 상황은 법. 세. 이거는 기세할 때 세예요. 그 어떤 세는 신도. 때려 박으세요. 그냥 때려 박으세요. 법가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보다도요, 춘추전국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법가예요, 법가. 법가랑 도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때려 박으세요. 어쩔 수 없어. 신부례는 술, 상황은 법, 신도는 세.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완성시킨 사람이 한비자. 플러스는 한비자. 이사의 라이벌 한비자. 때려 박으세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요거는 심화2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신부례가 이야기하는 술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군주가 도덕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법가 사상가들에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군주가요, 유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육아 법가의 가장 큰 군주 간의 차이예요. 군주는요, 법을 만들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가적인 원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술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신부례는요, 뭘 강조하냐면요, 이거예요. 군주는 자고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들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군주는요,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이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저기 있다. 군주는요, 어떤 A의 작업이 있어요. A의 일이 있다고요. 그럼요, 군주는요, 이 A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A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책임도 지게 하는 거예요. 책임. 관리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을 그 각자의 인재들이 잘하는 업무에 적재적소에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것, 그게 수리예요. 군주에게 있어서 수리예요. 혁명의 개혁가다 무슨 얘기냐? 권한과 책임을 준다 그랬어요. 가장 최적합한 사람을 그 일에 맡기고 거기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줘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고 혁명.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지도 않아. 사실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렵겠죠. 근데 우리 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정치를 바로잡는 것은요, 그 직임에 따라서 관직을 부여하고 A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A의 관직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에 따라서 성과를 판단하고 상과 벌을 내리는 존재. 그게 군주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신상필벌에서 신하들의 능력을 평가를 똑바로 하는 것. 그래서 한비자 때의 이름은요, 자, 군주의 절대적인 어떤 카리스마와 권한, 그리고 어떤 신비감, 절대성을 강조하고요. 심지어는 군주의 능력을 따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법과 사상가에 있어서 군주는요,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사람이지. 일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 사리분별과 판단력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법가의 되게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중에서 신불에는 수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한나라 시대는 한 소후는 바로 이 신불에를 등용해서 개혁을 했던 거죠. 근데 임용시험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자, 신불에가 강조한 걸 쓰시오. 술. 상황이 강조한 법가적 요소를 쓰시오. 법. 신도가 강조한 법가적 요소를 쓰시오. 세.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사료를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 명확해요. 임용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원래 시간 없어서 안 읽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한비자의 신불의 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비자 책에서에 나오는 신불의 술의 설명이에요. 이거 강독은 뭐 때려치고, 자, 묻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신불해와 공손왕, 이 두 학설 가운데 어느 것이 나라에 더 적합합니까? 예요. 신불에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어요. 공손왕이 누구예요? 공손왕. 네? 공손왕.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그 상황의 변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상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공손왕을 보고 상황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상황의 변법을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분이예법, 군공수작제, 이거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손왕의 상황이에요. 왜 공손왕이 원래 이름이 공손왕이에요. 그렇죠? 성이 원래 상씨고 이름이 앙이 아니에요. 성이 공손이에요. 공손씨예요. 상황은.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딱 주고, 여기 공손왕 주고,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블링크를 하겠죠. 신불에 너무 심으니까 여기다 블링크를 하겠죠. 그리고 쫙 나오고, 지금 A는 술을 말하고 공손왕은 법을 행하였습니다. 상왕은 법이에요. 때려 박으세요, 그냥. 술이란 직임에 따라 관직을 주고 명에 따라 시를 추궁하며 살생의 자루를, 왜 생사라고 썼어? 살생의 자루를 잡고 있으며 여러 신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뒤는 뭐 관심 없고요.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법가를 물어보면. 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법가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의 변법입니다. 요걸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더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2회, 5기, 신불에 전부 다요. 공자의 제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2회는요, 자하의 제자예요. 공자의 제자인 자하의 제자예요. 5기는요, 증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가와 법가의 그 경계선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경계선이 되게 희미해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심화2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예요, 예. 예예요. 만약에 유가에서 이야기하는 예에서요, 혈연, 도덕, 이러한 등등등, 윤리, 이런 것들을 빼잖아요? 이걸 빼요? 빼면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이게 예와 법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맥락 안에 있어요. 어쨌든 예도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법은 강제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죠. 규정하고 제한하고. 이제 아시겠죠?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상황으로 갑시다. 진용공과 상황의 변법을 보죠. 상황의 변법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황의 변법 내용도 앞에서 얘기했던 전국시대 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좀 또 특징은 하나 있어요. 이거 살펴보죠. 그래서 1차 변법에서는 호적을 작성해서 15제와 연자제를 신설해서 상호 감시체제를 만든다. 호적을 작성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호적을.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각 촌락의 개별 인민들의 호적을 작성하고 호구를 장악하는 거예요. 제민지배 체제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게 가장 이게 기본 핵심이에요. 편호 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편호 제민 이거잖아요. 편호 제민, 제민 체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편호, 시족 공동체의 그 집단을요, 편호, 호로서 편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동일하게 동등한 어떤 동일하게 대우한다기보다는 어떤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 동일하게 지배하는 방식, 동등하게 지배하는 방식. 그게 편호제민이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작성한다는 이 표현은 확실히 이게 진효공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진 지역에서 이런 시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개별 호 단위로 지배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분리의 법, 대가족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분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이제 과징하는 형태가 될 테고요. 2차 변법에서는 이제
처벌해요. 그렇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호구의 작성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족 공동체의 해체와 편호재민 체제의 가속화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국가 재정 수입의 증가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군공에 따른 20등작제와 군공보상제 실시, 중농억삭책으로 농업과 양자업을 장려.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율 6장을 제정. 그래서 2회의 법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도율, 적율, 수율, 포율, 자율, 부율. 형식은 똑같죠. 마찬가지로 형법 위주의 중심의 법률 체계입니다. 다음 2차 변법. 2차 변법은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천맥제. 개천맥 봉강으로 사료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정전제 폐지와 천맥제 실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시족 공동체를 해체해요. 좋은데 좋아서 이렇게 뭐 여러 시족들이 있겠지만 시족 공동체를 해체해서 각각의 개별 소가족 단위로 만들어요. 좋은데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게 뭐 종친이나 뭐 이게 문중의 땅들이 있잖아요. 그건 공동명이잖아요.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면은 이 호구들의 토지 소유권을 확정해야죠. 그렇죠? 토지가 사유제가 돼야 돼요. 사유제가. 그럼 시족 공동체의 이 공동의 토지를 이 토지를요 구획을 해서 나눠서 소유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맥은요 개천맥 봉강이라고 하잖아요. 천은요 뭐 보통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난 큰 길을 천이라고 하고 이게 사기에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해요. 이 가로로 난 큰 길을 천이라고 하고 가로로 난 길을 맥이라고 한다라고 주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의 길로 각각의 토지를 이렇게 구획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맥제 실시는 토지 소유권의 재편과 어떤 토지 소유권의 국가적인 인정, 국가의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세근이라고 하는 사기도 유명한 주석이 3개가 있긴 한데 세근인데요. 세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길을 내서 토지를 구획한 거다. 봉강, 구획을 획정하는 작업이 봉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최근에는 뭐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천맥점을 그 정도로 알아둡시다. 깊이 들어가봐야 뭐.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현을 설치했다. 그냥 현을 설치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기존의 혈연과 종족적 질서로 통치되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행정구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현령, 현장, 현승을 두고 현위는 이제 군사.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큰 현에는 현령을 두고 좀 작은 동네에는 현장을 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부현령격의 현승을 두고 부현장급의 부시장 뭐 이런 거죠. 현승을 두고 현위는 이제 각 구역의 이제 군사적인 업무를 맡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관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두스의 성격을 갖는 구부를 징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국가가 점점 부강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적 공동체도 해체했고 토지도 구획해서 사유재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각 호구마다 세금을 다 거둘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국가가 다 파악해서. 인두세까지 거두니까 더 많이 걷겠죠. 그리고 또 분호령을 강화해서 한 집안에 남자가 둘이 이상 살면은 엄하게 처벌하는, 불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그렇게 되면 점점 핵가족화가 되면서 호구수가 늘겠죠. 그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겠죠. 사실은 상하기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건 아니고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심화2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까지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론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만 딸딸 외워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감각 좋으신 분들은 풀지만 그래서 사료나 자료들을 통해서 좀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유명한 백가증명가 제자백가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시험을 낸다면은 이 부분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공자를 비롯한 유가사상가들은 글쎄요, 이거보다 중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정리를 합시다. 먼저 유가입니다. 공자 그다음에 탄생. 공자 선생님은 노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름이 공구입니다. 공구씨가 아니라 공구 선생님이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숙량흐리라고 해서 사계층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자의 선생님의 집안도 사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에서 곡부로 이주를 했고 하급 관직을 하다가 노소공이 사만씨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제로 망명할 때 그를 따라서 임치성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나라의 3명의 그 집안 대부 가문이 있죠. 그 대부 가문과 제후 간의 갈등. 공자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승질 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륜이 땅에 떨어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 그게 춘추였던 거죠. 그래서 같이 제로 망명하셨고 노소공이 죽고 나서는 노나라에 귀국합니다. 귀국해가지고 이제 관료로서 활약을 하고 뭐 이런 활약을 했대요. 그 이후에는 노나라를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유세를 다니시는 거죠. 근데 공자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에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자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국가가 부강해지거나 군사력이 부강해질 일은 없거든요. 인륜과 도덕과 이런 것들은 바로 잡힐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했던 겁니다. 다만 공자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학문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점, 교육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많은 공자들의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뭐 높은 신분의 대부들도 있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자님의 제자 중에 위문우는 자하를 등용하고 이 자하의 제자가 누구였죠? 이회였죠. 여기 있네. 자하의 제자가 이회고 공자의 제자 오기가 위초에서 등용되는 등등의 사실은 그 사계층들의 대두랄까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사계층들이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입신양명하게 되는 그 단초가 춘추 말기에 이러한 공자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백가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음양가, 논가, 종가, 작가, 소설가. 이것은 반고가 한서 예문지를 쓰면서 구분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전환되면서 학문이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학도 활발하게 문학 활동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어떤 풍이라고 하는 형태, 각국의 민요를 채록한 가요 같은 거예요. 가요, 풍. 그리고 운문적 산문인 부. 시는 되게 압축적이잖아요.
근데 시보다는 약간 산문적 성격을 갖는 운율을 갖는 문학 작품이 부예요. 시보다는 산문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거죠. 압축적이지 않은 산문적인 운문적 산문. 이 표현 참 괜찮네. 내가 썼지만 운문적 산문. 네, 그러한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래서 초사라든지 초나라의 가요들을 모은 초사 이러한 책들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유학의 맹자입니다. 직하의 학사. 임치성 앞에 직문에 그 형성된 어떤 학술 학술 구역이죠.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맹자고요. 그래, 여기 있네. 임치성 직문 아래에서 위왕과 선왕, 제나라의 위왕과 선왕이 학문을 부흥하고 지원하는 하면서 제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백가들이 활동하고 학문이 발전하게 되죠. 이 직하의 학사로는 맹자, 장자, 순견, 환연, 신도, 순자 등등이 이야기가 됩니다. 양주학파, 묵주학파에 반대했다. 요 얘기도 시마투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맹자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맹자를 읽어보시면 아주 양주와 묵자에 대한 아주 신랄한 어떤 비아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맹자 하면 여러분들 그게 유명하죠. 중국 최초의 혁명론. 그래서 어떤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선양이라고 하는 전통도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부덕한 황제를 무력으로 물리치는 이런 방벌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 방벌을 인정하는 거죠.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맹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선설과 호연지 이건 도덕 시간에 배우시길.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다음 순자입니다. 이 순자가요,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와 법가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그 접점이 되는 사람이 아마 이 순자일 거예요. 순자. 순자는 성악설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타고난 그 양심과 이러한 마음씨를 믿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쳐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게 규제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로 하는 거예요, 예. 순자가 강조하는 게 예죠. 예죠. 그래서 이거예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간들이 전부 다 성악설이야.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욕망이 있고요. 각자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것을 절제시켜야 돼요. 어떻게? 인위적인 어떤 인위를 붙여서 예를 만들어야 돼요. 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가 어떤 봉건적이고 혈연적인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종법 질서의 어떤 그러한 그 규제라고 한다면 법은 그런 성격들이 쫙 빠지는 거죠. 정말 드라이하게 규제를 하는. 그리고 이 예를 만드는 것은 성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간들이 가진 욕망을 제한해야 돼요. 물로 예로. 근데 순자를 지나게 되면 많은 유가 사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가 사상가들이 뭐 공자, 맹자 쭉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자를 거치게 되면 이제 유가와 법가의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순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예는요, 국가는 예가 최고도로 현실화된 사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순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예랑 한비자나 다른 법가 사상들이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자는 유가와 법가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하기로 치면 묵가가 한번 나와요, 이런 임용에. 그쵸?
왜냐하면 문과는요, 이거 어설프게 공부하면 못 맞추거든요. 몰라요. 일단 한번 봅시다. 목적. 이름이 묵인지, 성이 묵인지, 이름이 적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고 뭐가 인지 몰라요. 혹시 이 적자, 이 묵 때문에 임묵당한 노예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추측들 뭐 있습니다. 자, 묵과는 때려 박으세요. 묵과가 강조한 거, 질소검약, 상현주의, 겸애, 반전평화론. 이거는 뭐 안 때려 박아도 좋습니다. 이것도 안 때려 박아도 좋아요. 요건 때려 박으세요. 질소검약, 상현주의, 겸애. 묵자의 상현주의는요, 그냥 단순한 공경한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의 어떤 당시에 춘추 말기까지 이어지는 세습적 귀족제에 대한 공격이에요. 즉, 춘추 말기까지도 여전히 어떤 봉건제적 질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능력도 없는 귀족들, 능력도 없는 경대부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런 현인들, 그러한 현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우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능력주의를 주창한 겁니다. 그래서요, 상현주의는요, 사실상 능력주의와 다름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 겸애예요. 이 겸애는 그 묵자의 어떤 실천론을 대표하는 단어거든요. 요 얘기를 하려면 공자님 말씀을 좀 해야 돼요. 공자님께서는 사람이 그 공부를 통해서 이 어짐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묵자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아니, 알겠는데 그 어진 걸 깨닫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 혼자 어지러지면은 나 혼자 깨달아서 어지러졌어요. 인을 깨우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묵자가 보기엔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겸애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좀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 자, 그럼 이 육아 사상에서부터 파생되는 이 묵자에서는 어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어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요, 천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악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춘추 말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국이 소국을 약탈하고, 대호족이 소호족을 약탈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회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건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심.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널리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랑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요, 공자의 어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종족제에 기반한 사랑, 이건 안 돼요. 무슨 일? 공자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 뭡니까? 친한 사람을 친하게 대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종족적 질서에 기반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먼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차별적이면 안 돼요. 나와 혈연적 관계가 있건 종족적인 질서와 혈연 관계가 있건 멀건 가까운 건 간에 널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애. 차별 없이. 공자처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이거예요. 당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묵자의 실천론. 그게 바로 겸인 거죠. 네, 다음 법가는 심화투에서 다루겠습니다. 도가입니다. 도가는요, 먼저 노자를 살펴볼게요. 노자는요,
그냥 도만 생각하세요. 도. 그러니까 뭐 노자의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우주 만물은요, 어떤 신비한 어떤 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에 의해서 운행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요, 그 도의, 그 인위적인 어떤 통치나 이런 것들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도에 맞춰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요, 통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대신 그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런 측면에서 노자랑 장자랑은요, 완전히 다르죠. 장자는 정말 그 인위적인 사회 조직에서 벗어난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초월한 어떤 그런 삶을 이상화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노자는요, 통치를 도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이름은 이이. 그래서 이후에 당나라 황실이 바로 이이를 시조로 삼고 이시성을 사용합니다. 당고조 이연서부터 시작해서 초나라 태생입니다. 확실히 이 남방의 어떠한 그런 사상적인 영향들이 반영된 거겠네요. 이런 것들. 그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요. 도덕경은 도경과 그 덕경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소국과민의 이상적인 어떤 국가상을 제시합니다. 이거예요. 인간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에 따르는 인위적인 통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통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위적인 통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도에 맞춰서 자연의 흐름에 통치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플러스 황제의 학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광로학이 되는 거죠. 광로학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노자의 학문과 황제의 학문. 도와 명의 관계, 유와 무의 관계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재밌어서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장자입니다. 장자에 이르면 도덕을 위주로 하는 세계, 정치와 사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세 속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어떤 신성과 같은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장자죠. 본명은 장자휴입니다. 장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직하의 학자로서 도가 사상을 완성한 사람, 노자의 학문을 이어서 도가의 사상을 완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정치 철학적인 성격을 탈피한 굉장히 뭐랄까 정말 초월적인 어떤 그러한 자연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장자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소유에 보면 막 대붕이 막 크기가 얼마나 크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야. 호접지봉은 유명하죠. 뭐 장자가 잠을 깼더니 뭐 나비가 장자가 됐다가 장자가 나비가 됐다가 이런. 넘어가자. 다음에 뭐 별것도 없습니다. 다음에도 별것 없습니다. 작가로 구분되는 뭐 병가라든지 농가라든지 어떤 중농주의자들 농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 철학이 발달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어떤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학을 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해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음양가, 종행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외교와 관련된 외교술이죠. 외교와 관련된 소진과 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뭐.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좀 아리까리하게 내려면 음양가를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추연, 아주 섹시하거든요. 시험 내기 딱 좋아.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거랑 이제 동중서랑 엮고 뭐 이러면은 시험 내기 좋죠. 근데 동중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뭐 동중서를 낼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그 자연 철학으로의
발전하지 못했지만 어떤 자연 철학, 적성적으로 가는 음양가다. 자연의 현상을 음양과 오행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일군의 학자무리들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 들어오긴 한데. 여러분 법가만 잘 알면 돼요. 일단 그 기초에서는 법가만, 아니, 변법하고만 잘 알면 되고, 시마투에서 법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테고, 묵가 정도는 기초에서 하시면 될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나라, 한나라를 살펴볼 테니까요. 동양사기로 읽어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